사상 최고치에 안전하게 올라타는 방법. 오늘 요거만 들어도 끝이겠네요. 이 얘기 해주신다고 하고요. 이분은 2021년 연합인포맥스가 선정한 IT 하드웨어 섹터 베스트 애널리스트. 저는 이분을 기획재정부 국장님 회의 때 뵀던 분으로서 야, 국가가 어렵고 할 때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 애널리스트가 이분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체감한 적이 있었는데요. 김지산 리서치 센터장님 오랜만에 저도 뵐 것 같고요. 3분은 우리 항상 뭐라고 할까요? 이거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우리 인포맥스 식구들을 위해서 뉴욕의 생생한 분위기 전달해 주시는 배수연 뉴욕 특파원님 모시고 뉴욕의 분위기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어떻게 보면 참 완벽한 남자죠. 외모부터 지성부터. 왜 벌써 웃으시고 그러세요? 안지원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시작부터 너무 부끄럽네요. 사실이죠, 뭐. 예. 뭐 나름대로 운동을 따로 하시는 게 있으세요? 우리 양평 허벅지님처럼. 저는 사실 좀 헬스를 좀 하다가 예. 좀 지겨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한 게 없을까 해서 예. 찾은 게 수영이랑 복싱을 오.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코로나 타격을 받아서 네. 코로나 이후로 지금 많이 쉬고 있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맞아요. 요즘 어디 운동하러 가기가 좀 주저되시죠. 네. 자, 그러면 그 주저된 분들은 이 사상 최고치에 안전하게 올라타서 아예 체육관을 차려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팀장님께서 알려줄지도 모르니까 귀 쫑긋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팀장님 시작하시죠. 네, 일단 지난 한 주간의 가장 큰 변화는 경기 민감주와 성장주가 또 갈리는 모습을 좀 네.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 경기 회복이 빨라져서 연내 통화 정책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한 이후에 좀 특히 많이 갈렸던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금리를 보면은 조금씩 계속 올랐거든요. 구구채 10년물도 그렇고요.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비슷한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은행과 보험주는 좀 반등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성장주는 조금 고점을 찍었다가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일단 수급 현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코스피 업종별 거래 대금이 나옵니다. 단위는 억 원이고요. 제일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던 건 카카오와 네이버가 속해 있는 서비스 업종이었고요. 7천억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제일 많이 팔았던 걸 또 개인들이 제일 많이 샀죠. 서비스업에서 1조 정도 매수가 나왔고요. 반대로 맨 아래쪽으로 가시면은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산 업종은 화학, 그리고 그 위에 뭐 운수창고, 금융업, 철강금속 대부분 경기 민감주에 속하는 업종이었고요. 여기에서 또 개인들이 많이 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도대체 왜 카카오를 팔았을까요? 일단 두 가지 정도를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이후에 금리가 좀 상승했던 거, 그게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23일에 한화증권에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네, 카카오뱅크의 상장 기대감 때문에 카카오가 많이 올랐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카카오뱅크는 지금 장외에서 시가총액 40조 원 정도까지 받을 정도로 무섭게 지금 그렇죠. 기업 가치가 올라왔는데요. 보통 이 자회사가 상장을 하면 모회사 주가는 그 전까지는 좋다가 자회사가 상장하기 한 달 전에서 한 2주 전쯤 되면 그 시점이 되면 모회사 주가는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 네. 평균적으로 SK 아이테크놀로지 그리고 SK 바이오팜 사례를 보니까 그렇더라라는 분석이 나왔었고요. 희한하게도 그 리포트가 나온 이후부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거세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몸을 쪼개는 거잖아요. 안에 있었던 그쵸. 알을 품고 있었던 거를 부화해가지고 내보내는 거니까 사실 네. 자기는 한 축이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개인들은 도대체 왜 카카오를 샀을까요? 제가 사실 궁금한 이유가 이건데요. 왜 샀는지 저도 이거 잘못 얘기하면은 융단 폭격 맞으시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걱정됩니다. 네. 일단 24일에 네. 목요일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가장 많이 몰렸거든요. 무려 274만 주나 하루에 매수가 몰렸습니다. 하루에요. 그때가 딱 고점을 찍었던 날이었고요. 개인들의 매수 규모로 보면은 최근에 액면 분할했던 4월 15일이 그때가 300만 주 이상의 매수세가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최고치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최고점에 제일 많이 샀는데요. 아마 이 사상 최고치로 향하는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따라 편승하고 싶은 마음에 좀 매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사실 제가 이런 성향도 아니고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많이 오른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네. 다른 안전하게
여기에 올라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카카오는 고점에 잡았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이 예? 개인들이 주세요. 아니 싹 도망가려고 하셔가지고 그거는 알 수 없지만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스피 사상 최고치면은 기업들 중에서도 주식 투자를 해서 이 사상 최고치의 수혜를 누리고 있는 기업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카카오를 갖고 있는 회사를 오히려 보자. 그런 셈이죠. 네,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러고 잠깐 그러면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카카오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에 많이 오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분할하면 분할할수록 본질 가치, 자기의 가치는 분할되니까 쪼개지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것이 정말 풀로 채워지면서 가치를 인정받았던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좀 비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테슬라하고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가 지금은 비쌀 수 있는데 향후에 어느 정도로 강력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네.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현실화시키는 그 과정. 그러니까 애플도 쭉 올랐다가 한참 쉬었다가 다시 쭉 오르고 아마존도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카카오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지금은 꽤 비싸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완전한 포식자로서 시장의 지배적인 위치를 가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한국을 거의 다 알리바바처럼 텐센트처럼 꽉 잡아버리면 거기에 따른 가치를 부여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까지 가려면 시간은 좀 필요하다. 네.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거는 맞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저도 카카오의 장기 성장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이 코스피 지수도 사상 최고치에 너무 많이 오른 주식을 따라타는 행동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던 아이디어이고요. 예, 참고로 네. 주식 잘해서 자산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에 나오는 공통점 중에 하나는 보통 잘 안 떨어질 주식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지금 당장 재미없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그 취미가 뭐냐면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 만나서 밥 사주는 게 제 취미예요. 네. 그래서 물어봐요.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거기서 제가 수많은 한국의 고수들을 만나서 나온 공통점 중에 제일 많은 공통점이 비싸면 안 산다예요. 네, 그래서 절대 안 사요. 근데 그러니까 안 당하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에서 왜 수익이 안 쌓이냐면 승률이 9할 정도 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 9승 1패에서 그 1패가 크게 먹히면 계좌가 안 늡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네. 네, 일단 상장사가 돈을 벌면 이 돈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뭐 본업에 재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재투자가 필요 없다면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매입을 하겠죠. 그 이외에도 쓸 수 있는 방법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마지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음 장표를 보시면은 기업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살 때 이 산 주식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나뉩니다. 네. 단기 매매 증권이 있고요.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살 때 보통 1년 이내의 기간으로 보유를 하겠다라고 기업이 생각을 하고 샀다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네. 반면에 이제 1년 이상으로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둘이 틀린 게 뭐가 틀린 건가요? 네, 일단 둘 다 분기말 기준으로 시가 평가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이 두 회사 만약에 한 분기 동안에 주식 가치가 올랐으면 이걸 시가 평가해서 나의 손익계산서에 이익으로 반영을 하죠. 반면에 이제 순이익의 반영 여부는 좀 다릅니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주식이 올랐을 때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한 기업은 순이익으로 반영을 합니다. 근데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면 순이익에 반영을 안 하고 그 순이익 밑단에 있는 기타 포괄 손익 계정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는 순이익에 반영이 안 되지만 이 주식을 매도를 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순이익에? 순이익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단기 순이익은 만약에 주가를 들고 있다가 1년 안에 안 팔아갖고 그 다음 회계까지 넘어가는데 떨어지면 단기 손실로 반영되겠네요. 그렇죠. 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한 기업과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한 기업의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는 조강 피혁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왜 그러세요? 박모 농부님께서 예. 물려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굉장히 오랜 기간 그래요? 신음하고 있는 주식이에요. 네. 아주 유명한 그 슈퍼개미. 알죠, 누군지 알죠. 네, 네, 네. 그렇죠. 네, 주식농부님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한국의 버크셔라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는 회사기도 합니다. 네, 이 케이스가 바로 매도 가능 증권으로 인식을 하는 케이스이고요. 예, 왜 한국의 버크셔예요? 조광피역이? 본업보다는 네. 실제로 주식 투자하는 규모가 엄청 크거든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약 3,700억 정도인데 네. 보유하고 있는 타회사 지분 가치가 2,2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본업보다 투자가 더 크다. 그렇죠. 껍데기만 가죽 만드는 회사지 내부로 들어가 보면 투자 회사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의 버크셔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요. 네. 사장님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오.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다는.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 분석을 엄청 열심히 하고, 네. 그냥 증권사 직원보다 더 심해. 그 정도. 네, 그 정도로 하는데 이제 요지부동이야. 그래서 주식 농부님이 거의 울고 있어. 불쌍해. 말려 들어갔다 못 빠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네, 사례 네. 분석입니다. 네, 아, 네, 네. 예, 다음으로 보시면 이 회사가 들고 있는 지분들이 나옵니다. 이야. 예, 포스코, 뭐 버크셔 해서웨이, 애플, 뱅가드 S&P 500 ETF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을 총 1분기 말 기준으로 2,200억 원어치 들고 있습니다. 버크셔는 이 우선- 회사가 저기 한국에서 저거 제일 많이 들고 있는 회사일 거예요. 저기 기타에 아마 저게 있을 거예요. 귀주모태주가. 네, 귀주모태주가 있어요. 한국에서 귀주모태주 제일 많이 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안목이 정말 남다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1분기 단기 순이익이 44억이 나왔습니다. 이 회사가. 네. 근데 이 기타 포괄 손익에 인식된 금액이 136억입니다. 그러니까 평가 차익이 136억 있다는 얘기네. 예. 주식 안 팔아가지고 그렇죠. 들고 있는 거요. 다만 네. 이거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순이익으로 반영이 안 되고요. 이 평가 차익이 기타 포괄 손익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 기업을 팔게 되면 그때 순이익으로 인식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거 보면 그 영업이익은 44억 나온 회사인데 포괄 순이익 130억 쌓여 있으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회사죠.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다른 케이스. 이번엔 단기 매매 증권으로 인식을 하는 케이스인데요. 이건 어느 슈퍼개미가 가지고 있나요? 농담입니다. 이거는 삼양통상이라는 회사네요. 예. 네, 조광피역이 이 회사의 지분들을 들고 있기도 하는데요. 조광피역이 또 경쟁사이기도 합니다. 되게 네. 웃기는데 조광피역이 경쟁사의 지분을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약간 경쟁 구도를 없애버린 거죠. 이 회사 조광피역이나 삼양통상 모두 뭐를 하냐면 유명한 거는 자동차 껍데기, 그 네. 시트 껍데기 네. 가죽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네, 1년 이내로만 보유할 거기 때문에 유동자산 아래 단기 투자 금융자산으로 인식을 한 모습이고요. 약 638억 원어치가 있습니다. 1분기 말 기준으로. 자,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는가 보니까 GS, BNK 금융지주, 삼성전자 우선주 등등등 삼성 SDI 마지막으로 카카오도 들고 있습니다. 네, 이 보유 종목들의 주가가 만약에 오르면 이 기업은 이걸 순이익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단기 매매 증권으로 인식을 했으니까. 네. 이런 기업의 특징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쉽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유 주식 수가 다 나오죠. 그렇네요. 네, 얼마 들고 있는지 나오죠. 이 회사가 3월 말 기준으로의 평가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6월 말 돼가지고 이 회사에 얼마의 순이익을 올릴지가 계산이 가능하겠죠. 네, 물론 본업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지만요. 네, 그래서 뭐 삼양통상을 사자는 건 아니고요. 이런 예시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사상 최고치에 많이 오른 주식을 사는 것보다 많이 오른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를 사는 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슈퍼개미 중에 한 분은 부동산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사는 집 빼고는 네.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네. 그런데 대신에 뭐를 갖고 있느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한국의 땅값 서울의 땅값이 그렇게 비싼데 여기 얘네가 들고 있는 땅값은 하나도 평가를 못 받네. 그러니까 그냥 사놓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식의 투자 방법도 전문 투자자들은 연평균 수익률을 계속 체크를 받으니까 못 들고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함흥차사거든. 사놨는데 언제 오를지 모르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한 2, 3년, 3, 4년, 5, 6년 지나 보면 인플레이션 다 반영하면서 꾸역꾸역 올라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개인 투자
투자자들처럼 시계열 영향을 별로 많이 안 받는 분들은 네. 한번 투자해 볼 수 있는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투자에 대한 새로운 저도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네요. 예. 근데 아까 질문이 하나 있어서 이것도 여쭤보려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네. 동물의 숲님께서 카카오는 텐센트 리스크는 어찌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텐센트 무슨 리스크가 있었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텐센트가 저도요. 지분이 들어왔었나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네. 그래서 카카오는 텐센트 리스크 어찌하노 하셨는데 이게 저도 무슨 얘기인지 저도 감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지금 텐센트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저희가 한번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보충으로 네. 준비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저희가 준비한 또 이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 있을 증시 주요 일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이 색깔은 제가 한번 꾸며봤는데 이쁜가요? 네, 일단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열리는 모바일 쪽에서 굉장히 큰 행사죠. 네, 제일 큰 작년에는 행사죠. 이제 네.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했다가 2년 만에 개최를 하는 건데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번에 열릴 예정이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을 하긴 하지만 오프라인 규모는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세션의 90% 이상을 온라인으로 중계를 한다고 하고요. 주목할 점은 일론 머스크의 기조연설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이 위성 통신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내 관련주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본 행사에서는 5G, AI, 클라우드, 모바일 플랫폼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저는 여기서 관심 있는 게 과연 이번에 VR, AR 기기가 어느 정도 진보된 제품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좀 관심이 갑니다. 물론 그 모바일 콩그레스 아닌 다른 쪽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이제는 나올 때가 됐거든요. 2020년을 네.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왜냐하면 이제 그 5G 통신도 범용화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돼서야 저는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 좀 이따 우리 김신환 연구원님 나와서 잠깐 다루어 주실 것 같긴 한데요. 그때 되면 본격적으로 그 시장이 열릴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조기 개발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한번 시세 세게 뽑고 그냥 시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오히려 이때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미래 투자 조향 방향성을 좀 결정해 볼 수 있다. 전기전자 쪽에서는. 그래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언가를 보고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의 전기전자 투자 시계열을 좀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일정은 6월 30일 수요일에 미국 시간 기준으로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의 국내 반도체 업종에 영향을 분명히 줄 수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중국 6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1일에는 저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국의 6월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4월, 5월 달에 이어서 6월 수출입 데이터까지 나오면 이제 완벽한 2분기 수치가 발표가 되는 거고요. 6월 기준으로는 약 30% 초반대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아마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나온 수출입 섹터는 주목을 해볼 만하겠죠. 그렇겠네요. 그동안에 네. 자동차, 화학 이런 업종들이 상당히 좋은 양상을 네. 보여줬는데 6월 달까지 고공행진을 계속해 준다면 뭐가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 올해 그 예상 EPS라는 게 있어요. 예상 네네. 실적이 지금 160조까지 올라가거든요. 연초에 130조, 120조 이러다가 160조 넘어 올라가면서 소위 말하는 그 PER 배수가 15, 16배에서 지금 12, 13배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게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한국 주식이 정말 싼 가운데 유지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이 되면서 예. 한국 주식에는 결코 나쁘지 않은 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 한경에서 그 펀드 매니저 132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었는데요. 네. 3분기에 어떤 업종이 제일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자동차와 반도체 섹터를 답변이 제일 많았었거든요. 네,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펙 플러스 회의도 예정이 있습니다. 8월 달에 이제 생산 계획을 아마 발표할 예정일 것 같고요. 아마 점진적인 증산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일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제조업 지수는 이제 50 이상으로 나오면 경기 확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블룸버그 기준 컨센서스는 61입니다. 높죠. 네. 네. 5월 수치는 61.2였고요. 네. 6월 달에 이제 한국의 수출 증가율 데이터를 20일까지 잠정치를 보면은 1위 수출국이 미국이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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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이 굉장히 그렇죠. 깊겠죠. 한국 수출입이 세계 그거는 오히려 박 교수님이 더 잘 뭘 아시잖아요. 말씀하세요. 잘 몰라요. 왜 이러세요? 한국 수출입이 바로미터잖아요. 전 세계 예, 경제 그럼요. 동향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저 ISM 제조업 지수가 높게 나올 경우에는 분명히 또 다시 테이퍼링을 살짝 건드릴 겁니다. 그거까지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7월 2일 금요일에는 한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미국의 6월 비농업 부분의 신규 고용률 그리고 6월 실업률 발표가 있는데요. 현재 컨센서스는 신규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69만 명 신규 고용이 예정이 돼 있고요. 6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는 5.7%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야,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발표들이 많네요. 하나하나가 진짜 다 시장 전반의 어떤 뷰를 조망하는데 중요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인포맥스에서 하나하나 더 세부적으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은 연합인포맥스가 1등입니다. 그럼요. 이런 소식을 전달하는 보도 채널이 바로 연합인포맥스고 그렇죠. 저희 그 투자자들 그다음에 우리 그 증권맨들이 항상 참고하는 사이트가 바로 연합인포맥스라는 거. 저희가 나오게 된 계기도 항상 비슬진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 연합인포맥스하고 만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두 분의 말씀이 농담이 아닌 게요. 이 두 분 정말 바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팀장님께서는 화요일이나 다른 요일에도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로 근간 약속을 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자꾸 올가매는 거예요. 중요한 분들은.